제가 바로 요 뒤에 있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죠. 아유,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 이제 성균관입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죠. 뭐 예를 들면 정약용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일으켜 세울까를 고민했었던 곳. 조선의 엘리트 교육의 어떤 산실이기도 하고 조선 여론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했었죠. 우리 또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 인물을 이야기하려 왔습니다. 그 인물을 이야기하려면 스튜디오는 아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오늘 이 성균관에 맞지 않게 아주 좀 젊은 패셔너블하게 입었잖아요. 이 왕을 할 때는 그런 점잖은 복장이 맞는다. 대바라지. 연산군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내관 박승훈이 사실 웃음을 머금었어요. 이런 건방진 해가지고 100대를 때렸어요. 침이 좀 이렇게 흘렸어요. 지금 반항하냐 하면서 또 국문을 당했어요. 시를 한 편을 지어 바쳐서 올려라. 시를 두 편을 써서 바쳤어요. 사형. 도대체 이 인간 왜 이러는 거야? 아빠가 문제가 많아서, 엄마가 불쌍해서. 과연 그런 건지, 연산군은 진짜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폭정만 일삼은 정신 나간 사람인지 조금 더 심도 있고 디테일하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연산군에 대한 기록은 사실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산군은 폐주를 쫓겨났잖아요. 성종실록이나 중종실록 같은 게 없죠. 연산군 일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군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걸 안 했어요. 뭘 안 했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실록들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정말 좀 노골적인 말도 많이 나요. 글을 못 읽는다, 혹은 해석을 못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했다면 큰일 난다. 사실 따져봐요. 연산군 나오기 전까지 군주들은 대부분 다 똑똑했고, 좀 비판적으로 봤었던 세조 같은 경우도 아버지랑 같이 한글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사실은 성종까지는 다 똑똑해요. 근데 갑자기 황당한 애가 나온 거야. 무엇보다 성군이라 하면 성군의 풍모를 보여야 되잖아요. 왜냐?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경전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정말 훌륭한 교육 속에서 훌륭한 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의 신념이 있었던 건데, 그 신념이 드디어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사실은 연산군의 어린 시절은 이 조선 조정 내에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들던 시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막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성종이 뿌린 씨앗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는 성종에 대해 좀 많이 비판적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성종이 다른 건 몰라도 여론의 정치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살인파들, 젊은 관료들을 등원해서 그 젊은 관료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해줬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조선은 예법의 나라잖아요. 대왕 대비 마마에게 문안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 전에 일단 국왕으로 식사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단 말이야. 절차가 다 깨질 정도로 밤새 토론을 한다라든지, 한 이슈를 갖고 3개월, 4개월씩 싸운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었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논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양보를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공론이라고 그래서 이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젊은 신하들이 주도한 여론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인 연산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가면 아마 굉장히 활발한 여론들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안 된 거죠. 연산군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보니까 대신들이 그냥 조정이 오래만 있었지 고인물이야.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이 신하는 유명하긴 하지만 재능이 없고, 좌의정이 된 다음에 이론에 업적이 없고, 부정부패가 많고, 이런 걸 일일이 다 따지는 거예요. 그게 연산군 싫은 거예요. 연산군은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능상으로 여겼어요. 능상이 뭐냐? 주상을 능욕한다. 내가 왕이고 지금 내가 아끼는 신하들 갖고 내가 국가 운영하겠다는데, 하겠다 뭐야? 나보다 더 똑똑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그 당시 정치의 요체를 연산군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기분 나빠하고 본인의 비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치가 작아지고 정치가 그냥 정쟁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조 때 한번 겪었던 정치적 위기가 성종 때 조금 완화가 되다가 연산군 때 파탄 났다.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집권 4년차 무사화가 터져요.
드디어 김일손 단계가 되면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이 커지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 신하가 비리가 많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비판하다가 잠깐만, 조선의 정치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지금 저 훈구 대신들 힘은 센데 무능하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아, 세조 때부터구나. 과연 세조의 제위 찬탈이 올바른 것인가? 그 다음에 단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그 끔찍한 참혹함이라든지, 그리고 김종서나 사육신 언급도 하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절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김일손이 다 기록을 하고,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조의제문, 초나라의 항우가 회왕이라는 어용 임금을 세웠다가 죽이면서 왕이 됐었던 일화를 김종지 쓴 글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첨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성숙한 역사인식과 시대인식을 품어줄 수 있는 중국의 고사까지 딱 껴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만큼 살인파 수준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특별히 인물 열정을 제가 꼭 다루려고 아주 아껴두고 있는 사람 하나 있는데, 유자광이라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조정을 분란으로 이끌어가는 대단한 사람인데, 유자광은 이 얘기를 이들의 성숙한 역사인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역심을 품었다. 왕과 왕권을 능멸하고 있다. 본 의와 다른 걸로 마사지를 해서 정치 스캔들 빵 터뜨린 거거든요. 근데 성종 같았으면 이걸 알고 이제 피했겠죠. 근데 연산군은 잘 됐다. 유자광이 터뜨린 걸 물어서 이 자식들을 차근차근 밟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무사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권에 유배 갔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 6명, 그리고 31명이 유배를 갖고 14명이 좌천되거나 혹은 파직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지금 왕자의 난이나 계유정난 같은 어떤 정치적 충돌 스캔들이 아닌 그냥 왕이 기획해서 신하들을 한 번에 능멸의 단계로 몰아넣은 사건이 이게 거의 최초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인파라고 꺾었잖아. 이때부터 그가 드디어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돈을 예쁘게 쓰기 시작하고 막 여자들을 밝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1504년 그 유명한 갑자사화가 터져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맥락을 제 얘기를 듣다 보면 맥락 이해가 되죠. 맥락을 뚝 떼고 바로 갑자사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날 수라를 들지 않았다. 할머마마, 당신께서 내 어머니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빼서 만든 게 이제 왕의 남자 같은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비극적인 가정사를 갖고 있었고 그 비극적인 가정사에 의한 충격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백보양보해서 아픈 사연이 그 사람의 판단력을 망가뜨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기획됐다는 거예요. 그날 수라를 들지 않았다라는 실록의 기록보다 그 이전에 이미 엄마가 어떻게 죽은지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많았다라는 게 사료에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어머니의 비극적 사건에 대한 아픔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잘 묵혀뒀다가 적당한 때에 뻥! 갑자사화의 명분인 거죠. 지금이야말로 확실히 살인파, 3사, 바른말하는 애들을 작사를 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면서 이 카드를 꺼냈다는 측면이 커요. 근데 스캔들이 대단했죠. 실제로 이제 그 성종이 되게 총회에 있었던 후궁 2명을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씨, 엄씨 2명을 잡아서 끌고 온 다음에 그 아들들을 데려와서 이 여인네들을 때려라, 때려 죽여라 뭐 얘기하니까 한 명은 뭔지도 모르고 때리면서 여인네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남자는 그 사실을 아니까 차마 때리지 못하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여인 둘을 죽인 다음에 젓갈로 담았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기록인 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다른 애들을 데려간 다음에 대왕 대비마마한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한테 했냐라고 막 행동하면서 야사했다라면 가서 머리를 받아서 쓰러뜨렸다라든지 여러 기록이 있지만, 여튼간에 그날 밤에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정말 그 잔혹하고 가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건 뭐 어머니에 대한 복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활극을 벌이고 나니까 정말 몰골이 송연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조정 내부에서 왕실 사회가 지금 붕괴가 된 상태인데, 그때 이제 그 사건을 더 크게 끌고 가면서 실제로 패비윤 씨와의 깊은 관계랑 별로 유관하지 않은 살인파들을 대거 주사라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오사 때 유배 갔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려 사형당한 사람만 96명, 22명은 부관 참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네가 과거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신을 꺼내서 난도질 낸 상태에서 빻아서 뿌렸다라는 건데, 그 대표적 인물이 한 명입니다. 한 명에.
그리고 이제 4명이 옥에서 죽거나 맞아 죽었다. 그래서 이제 100여 명이 사망을 당했었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한쪽에선 왕실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대편에서 조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그가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끔찍한 행동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 연산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맛있는 거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이것들을 다 엄청 화려하게 돈 많이 들여서 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무오사가 일어나고 바로 다음해인 1499년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의 세입을 앞지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 독수리 깃털 모으시는 거 좋아했고요. 화살깃, 개가죽, 소가죽, 흰고래 수염, 살아있는 수달, 설캥의 여우, 공작의 날개 이런 것들을 다 모으기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건 사슴 혀 요리, 사슴 꼬리 요리 뭐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예쁜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갈 때 돈을 많이 들여요. 가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비단 사와라,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트렌드의 이 물건 사와라 하면서 국가 재정을 정말 미친 듯이 써요. 와, 만세산이라 산을 지어요. 그러니까 아예 큰 우물을 만들고 그 위에다 큰 산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거기다 배를 띄운 다음에 본인이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위에서 막 시도 막 읊고 춤도 추고 하면 그 밑에 1000명이 넘는 이 기생들이 와가지고 군무를 추고 밤인데도 횃불을 밝히면서 굉장히 노는 거 좋아했고 누리는 거 좋아했고 그것 때문에 각종 연애 같은 것들을 많이 즐겼다는 기록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중 최고가 뭐냐면 기녀들을 이제 다 자기의 첩과 아내로 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흥청, 운평, 광의로 자신의 여성의 등급을 나누게 되고요. 원래는 이 흥청 중에서도 연산군과 직접 잠자리를 한 여성과 못한 여성, 한 여성은 천과 그렇지 못하면 지과, 하늘천 땅지를 써가지고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여성을 자기가 다 데리고 놀고 다녔다라는, 그리고 그 여성들과 인맥이나 방향이 닿으면 그 집안 사람들 한 번에 부자 되고 혹은 라인만 잘 타면 갑자기 어떤 다양한 특권들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부녀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국가에서 연애를 열면 그 대감, 영감의 와이프, 딸, 누이 다 이렇게 오게 한 다음에 건드린 거죠. 그래서 어떤 유부녀 몰래 데려와서 바람피고 귀족 여성들인 거죠. 양반집 여성들 다 찌쩍거리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되게 악독했던 게 뭐냐면 금표라고 그래가지고 사냥을 좋아하니까 도성 일대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일대에다가 농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을 다 설정해서 다 쫓겨내버려요. 사냥하려고. 가난한 농민들이 쫓겨나고 자기 생업을 잃어버리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집 막내 아들의 탈선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그 집안의 피해 혹은 사회 악정도로 분류가 되는 건데, 공공성의 최후의 담지자인 국왕이 이런 행동을 벌이게 되니까 국가는 최악의 재정, 최악의 문란한 정치, 최악의 사회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성균관 그 유생들이 걸기를 하면은 왕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성균관은 없어집니다. 이 성균관 흥청이 머무는 공간을 바뀌어요. 바른말 하는 공간에다가 기녀들을 채워넣는 공간으로 바뀌죠. 그래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그 흥청, 이 연산군이 아끼는 가장 최고급 기녀 300명을 뭐 성균관 일대에다 모아두었다. 정말 나라가 망한다. 에이 흥청망청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신하들 중에서 남아있는 조정의 대신들한테는 신언패라고 그래서 목걸이 하나씩 걸어줘요. 그래서 네 말하는 거에 따라서 잘 못하면 뭐 이런 식의 어떤 달아주고 하면서 극단적 행동을 하면서 말년에 가면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내가 쫓겨날 것 같다.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다가 장록수랑 같이 펑펑 울었던 기록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막상 이제 반정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반정의 결과 속에서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뭐 입을 덜덜덜 떨다가 그냥 뭐 잡혀갔고,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일이 안치된 상태에서 몇 달 있다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결말이 있나.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군왕의 리더십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신하들의 리더십으로 이행되는 과정이라는 게 정치 발전의 힘인 거잖아요. 아무리 똑딱해도 개인의 리더십과 집단의 리더십은 다른데, 성종 때 보여준 작은 싹, 개인의 리더십에서 집단의 리더십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 시점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고 스캔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국가 재정을 모조리 물수듯 하면서 온갖 기행을 다 일으키면서 나라를 망쳤던 사람.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리더는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서 연산군은 최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걸 연산군 반대로 하면 돼요.
자, 미리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종 때 잘 모르죠. 이렇게 큰 일이 났는데 그 다음 우리가 왜 몰을까? 아, 미스테리하죠. 다음 시간 연상군 못지않은 쫄깃쫄깃한 시간이 된다. 보장합니다. 중종도 사람 많이 죽였거든. 엄청 죽였어. 이 정도 된 거 아니야?